네,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성남 FC로 소환. 왜?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파렴치나 망나니 같은 거친 표현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소환조사에 결과는 안 켰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특허동의안이나 뭐 서면조사나 그런 게 또 여기서는 뭘 할 건가요? 옷 갈아입고 와야죠. 대응은 어떻게 소면으로라도 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확실히 강원도가 춥긴 춥네요. 네, 이재명 대표 검찰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소환 조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보면은 망신주의용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불응할까요? 뭐 그거는 정치적 판단, 여의도 문법기가 돌아가는 거고 저희 이제 법치의 문법기는 네. 뭐 혐의가 있으면 저는 수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죄값을 묻는 것도 수사지만 한 사람의 죄가 없다면 죄값을 털어내는 것도 수사의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냥 수사가 무조건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돈을 준 사람은 존재를 해요. 특히 네. 예를 들어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이 성남 FC로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50억이라는 게 광고비냐 아니면 정말 부당한 청탁에 의한 대가성에 있는 돈이냐는 이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두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분명히 설명을 하실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28일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 일정이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 출석이 불응된다면 다른 날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체포영장이 하나 국회에 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냐라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털고 지나가셔야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훨씬 보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최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대장동이 아니라 성남 FC 의혹으로 이번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대장동에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 연관되기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만약에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하면 대장동 이슈를 했겠죠. 지금까지 계속 대장동 이슈가 유동규 씨, 남욱 이 두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서 압박을 해왔는데 그와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두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화천 대유는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김용이나 정진상 이 두 사람에게 연결고리도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물증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컨대 소환을 요청하는 것, 또 소환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F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범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지금 공소장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장동 이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환 요구를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후폭풍 때문에 아마도 FC 건은 어느 정도 이제 증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으로 전술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소환에 응하면 될 일을 하면서 이 대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재수사에 나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농협이 네이버가 분당 차병원이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 이 잘못된 거예요.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2021년 9월에 경찰이 무혐의 송치를 했는데 다시 이거를 재수사하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선 기업들이 낸 후원금이 178억 원이나 되는데 이 후원금을 준 대가로 성남시와 관련된 기업 민원을 들어줬다며 경찰이 적용한 혐의죠. 제3자 뇌물수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현재 두산 후원금 의혹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커질까요? 일단 뭐 그 재수사를 해서 뭔가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네. 재수사하는 사건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분당 경찰서가 3년 동안 수사하다가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네. 검찰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제대로 된 자금 추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살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시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FIU에 대한 이제 그 신청을 하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또 그걸 막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아마 박하영 차장검사가 8차례에 걸쳐서 이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박은정 당시 지청장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재수를 하면서 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두산건설이 이 나온 공문에서 두산건설이 이제 이게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행실비가 해주면 뭔가 후원금을 주겠다는 그 공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 대표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기업들이 뭔가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뇌물을 가지 않더라도 뭔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뭔가 어떤 이걸 들어주는 대가로서 했을 경우에 뭐 아주 단적인 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사건이 바로 제3자 뇌물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이 사건, 그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이미 두산건설, 그다음에 네이버, 차병원 등등해서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다면 가셔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아까 승재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수사라는 게 꼭 사람을 어떤 구속을 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혐의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우리 헌법 체계에서 당연히 누구나가 이런 검찰의 소환 수사를 받으면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은 빼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제1당의 대표고 더군다나 대선 후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헌법에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본인은 하지 않겠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제 시청 여러분 혹시 그 검경수사권 조정 중에 고소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즉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에요. 네.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의 신청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크게 어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고발인의 지금 이의 신청이 형사소송법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왜 빠졌을까라는 고민에 아마 지금 이 사건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업 중에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에게 당시 성남시에 후원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은 구체적 청탁과 또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박상규 의원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뭐 공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러잖아요.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뭐 설명을 주셨지만 그 전에 정청래 최고가 뭐 넌지시라도 받으신 적이 있어요라고 해서 상당히 국민들을 호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식의 그 인식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그 두산도 당시에 4단계나 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받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광고비 쪽으로 이제 50억 원 가까운 돈을 후원을 했는데 그것도 또 39억인가는 그 측근인 재은경 전 의원을 통한 시민단체를 통하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나머지 네이버, 차병원, 그 아까도 취재에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포착됐다라고 검찰이 얘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요. 28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날은 광주에 이재명 대표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은 보통 2번, 3번 정도는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일정을 살펴보니까 이게 2023년 1월 중순까지는 가겠어요. 그러면 2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포토라인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좀 그보다는 뒷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회 체포동의안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게 설 연휴에 밥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를 여권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승재훈 의원님. 네. 근데 제3자 뇌물 수수에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건과 유사성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거의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그냥 시청자 여러분 판단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이 청탁 자체가 정당한 청탁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모든 기업은 현안이 있습니다. 현안이 있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두산의 현안은 뭐겠습니까? 그 토질 형질 변경이 두산의 현안이었을 거라고요.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하는 건데 그게 형질 변경이 안 되는 걸 형질 변경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부정한 청탁. 형질 변경이 되는 거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정당한 청탁.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두산에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가 분명히 중요한 진술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청탁이냐 청탁이 아니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두산은 50억을 보내요. 50억을 성남FC에 보내는데 성남FC가 받았다 할지라도 3자잖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3자에게 돈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0억이 갔는 게 정당하게 50억이 갔느냐 이게 광고비예요. 네. 광고비. 만약에 성남FC가 광고를 해서 그 광고를 하는 걸로 두산으로부터 50억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광고비로 50억이 갔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광고하는 게 어느 정도의 광고비로 들어갔는지 전례를 살펴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광고비보다 아주 높다면 그 광고비가 왜 그렇게 높게 책정됐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광고는 광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광고로 끝나야지 광고가 아닌 더 플러스 알파인 형질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그 당시에 지금 그 기소되어 있는 팀장이 어떻게 진술을 했을 거라고요. 그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이 클리어하고 반대편이 무조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편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더 이상 파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광고비가 갔는지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닌지 분명히 저는 같은 수사안에서 대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